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에서 강제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압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먼저 강제집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경매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경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대표적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상향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6년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계비 계좌의 도입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25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2026년 2월부터는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더라도 2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 및 추심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한 달 누적 금액 25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권자의 조치 방법으로 압류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집행 권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자의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공적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외에도 다른 집행 권한으로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예금 압류와 급여 압류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압류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입 중인 보험사를 알고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압류, 해약 환급금 압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압류 금지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식,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압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에서 압류를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채권자들의 대부분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무작정 여러 건 신청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신 이후에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당했을 때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압류 신청을 당했을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예금 압류가 된다면 해당 계좌는 사실상 사용이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통장에 압류가 걸렸다면 입금되어 있는 급여를 출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에는 급여 전액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최저생계비가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따라서 해당 금액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급여가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채무자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것은 급여 압류입니다. 급여 압류 결정이 있고 나서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하에 해지하는 경우도 종종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에 대해서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거나 생계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의미한 방법으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등이 상당히 있고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서 중지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 중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한다면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지가 됩니다. 이외에 또 다른 채무자의 대응 방법으로는 제3자 이의에서 제기하는 방법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짜리 소멸시효 이외에도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대처 방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되고 누구나 겪고 있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강제집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